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의 경우 진찰료나 입원비로 건강보험에서 보전해주는 돈은 원가의 75% 수준입니다. 반면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MRI 같은 영상검사는 환자로부터 원가의 122%를 받습니다. 유전자 검사 같은 검체는 환자에게서 원가의 159%를 받습니다. 이처럼 의료계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로 이익을 남겨왔는데 문재인 케어로 보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 이익이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것을 보정해주지 않고서는 이게 제대로 된 진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의사협회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63%대인 보험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고작 7%포인트 늘리는 건데도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70% 정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보장률이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 적극적 힘을 보태야 될 상황에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죠.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는 과정이 좀 더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감이 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늘게 되겠지만 대신 보험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 늘기 때문에 동네 의원이 망할 거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비공개로 불러서 10시간 동안 조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정부의 비판적인 교육감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문학 출판계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이우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역 정치인에게 공천 청탁 취지로 5억 원을 받는가 하면 여러 건설업자들에게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천심사위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이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공천 헌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아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이미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 전 보좌관 수첩에서 20여 명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리스트도 확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의원의 용인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각종 증거를 손에 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이 의원은 SNS를 통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챙긴 공천 헌금 규모가 확인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정황을 잡고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또 돈이 이 의원을 거쳐 당내 친박계 의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의 최경환 의원, 청와대 여론조사비 대납의 김재원 의원에 이어 또 한 명의 자유한국당 친박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뜬금없는 무상급식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아동수당 문제도 있지만,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사실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상 무너뜨린 정말 숨어있는 1인치였던 거예요. 진짜 복지라는 개념이 도입된 상황. 물론 그전에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젠다 자체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깊게 뿌리내린 상황인데, 그런데요, 전 놀라웠습니다. 구미. 박정희를 반신반인으로 숭배하는 그 구미. 해년마다 수천억 원씩의, 수천억 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1,000억 원 이상의 어떤 비용을 우상화 작업을 하는데 남유진 구미시장이 결국에는 우리 구미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한국당이지만 지방자치로 인해서 그게 전적으로 교육청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시도가 그걸 동의해줘야 무상급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꽁꽁 막아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네. 그러니까 남유진이 지나가는 자리에 구미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해요. 뭐라고 쓰여있는데 봤냐면 광주는 고등학교까지 한다는데
구미는 아직 초등학생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경북이나 이런 쪽의 지역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안 하는 지역이 꽤 있었더라고요. 네, 꽤 많습니다. 경북뿐이 아니고 경남도 있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아까 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상급식이라는 그 아젠다가 전국적으로 사실은 열풍이 불고 했던 이유가 애기 엄마들이 본인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우리 아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열풍이 불었던 거고 시작이었던 거죠. 사실은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었고요. 그런데 경상북도나 경상남도, 대구, 구미 이런 지역은 이 바람이 부는 거에 벽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동안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라는 벽으로 이게 딱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덜 들어갔던 거죠. 그게 이번에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구미가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처음에 이제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무상급식 하게 돼서 49억 배정했는데 그게 또 하려면 다 하지 왜 하냐 그러고 막 공격이 쏟아지니까 나중에 추경 예산으로 104억 원을 추가해가지고 무상급식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박정희 관련한 공사, 유물 전시관 공사하고 있는데 제사상 차리는데 돈 쓰고 지금도 1년에 200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무상급식 하는데 104억 원 들어가는데 박정희 유물전시관 공사는 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아직도 멀었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시민들이 제사상 차리려고 초등학교 밥상 봐도 걷어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도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했었어요. 아니고 뭐 태어난 거 갖고 무슨 학술 대회를 해? 신은 신이네. 근데 이거 지금 명칭 바꿔야 되는 거 의무급식으로 다 바뀌지 않았나요? 명칭이?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 돼버리면은 그게 참 하기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이게 지금 의무급식인데 그죠? 국가 의무급식인데 무상급식이라고 쓰는 것도 좀 마치 그렇네. 정부가 시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빨리 된 거는 사실 인터넷에서 엄마들 카페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구미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구미는 아직도 무상급식 안 하죠? 이렇게 하면은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현장에 참여연대하고 YMCA 그다음에 저희 시민의 눈 회원들이 피켓 시위 계속 밀착 피켓 시위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수지만 지금 시민연대 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어요. 꾸준히 계속 피켓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구미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구미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그러니까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안 하던 지역이 경북에서 구미, 상주, 영주, 문경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이제 전면 실시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면은 다른 지역은요 이미 고등학교까지 간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너무 늦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하고 있었던 지역이 이렇게 있었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저도 이제 포항 갔다 왔는데요. 경북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착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나라님을 믿어. 예. 이번에 저도 포항 갔다 와서 느낀 게 뭐냐면 경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불만이 있으면 그 직할 시장 도지사한테 덤비세요. 왜 우리는 안 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을 잘 들어 경북 도민들이. 그 말 잘 들으면 다른 데 낙후됩니다. 지금은 뭐 좀 기존의 독재 세력들에 의해서 좀 경제가 발전돼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요. 경북 경제 붕괴됩니다. 소리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랄까 민주주의 발전의 효과라고 보는데 아무리 어떤 혜택도 주지 않고 자기들만 해서 부정부패 해먹는 놈들 간단히 말해서 최경환도 그런 거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묻지마 투표식으로 찍어주니까 실생활이 나아진 게 사실 없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런데 왜 나머지 부분들까지 이걸 하겠냐고요. 이건 무슨 효과냐면은 사실은 바른정당 효과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보수당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력들이 쪼개지니까 이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도저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해서 선심 쓰듯이 또 이질을 하고 있는 거야. 진정성이 있다면 예산 타령하지 말고 왜 이재명 시장의 예를 보듯이 또 다른 이쪽에 민주개혁 세력의 지자체장들을 보듯이 다른 쓸데없는 예산 아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뭐 해주면서 시혜성으로 막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도 빨리 가야 되는데 선거 코에 닥치니까 이제 또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뭔가 내려주는 양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면 정우택이 이번에 2018년 예산에서 얼마 가져갔다 했죠. 5천 얼마인가요? 가져갔는데 한번 이 경북 도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북 전체 초등학교 전면 실시했을 때 초중고등학교 50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최경환 씨가 자기 고향 5천억 가져갈 때 10분의 1만 도에 줬어도 애들 밥 먹였죠. 경북 지역 전체를 다 의무급식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왜 보고 있냐고 경북 도민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경북 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할 때 예산이 500억 든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박정희 뭐 하나 하는데 200억 든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이제 구미에 관련된 거니까 경북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비용 500억이 문제가 아니라 5천억도 만들거든요. 아니 사실 경상도 지역은요. 특히 구미 이런 데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데예요. 공장이 많잖아. 네, 산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울산, 뭐 부산해서 경상도 영남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데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재정 자립도가 거의 그 바닥과 비슷한 강원도 보세요. 고등학교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정말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건 두고두고 앞으로도 이런 후진성을 띠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건 계속 이게 반복될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지금 한 반에 50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 몇 되지도 않아요. 20몇 명밖에 없어요. 네. 네,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북 도민들이 전화하십시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짝돌 조사버린다고 지역 국회의원한테 전화하십시오. 시장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이제 그 경북이라는 폐쇄된 정치적 고립지역에서 도민들을 우경화시켜서 결국은 무엇을 했죠? 다 윗대가리들 부정선거, 경북에서 다 그 1,000만의 사건 기억 안 나요? 예? 벌써 잊었어요? 1,000만 원씩 모아놓고 저녁내 술 처퍼먹은 그 영포라인 애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술 처퍼먹고 실제로 도민들한테 그 200억 없어서 못한다고요? 최경환이 고향에 아스팔트 까는데 5천억 가져가 놓고 이거 여기서 10%만 도에 편성을 했어도 초중까지 다 의무급식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왜 전화해서 못하냐고요. 그렇게 똑똑하신 하신 경북 도민들 전화해서 항의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 2016년 자료를 한번 볼게요. 전국 초중고 학생이 작년에 602만 명이 됩니다. 그중에 무상급식을 하는 학생의 비율이 70.5%예요. 근데 이걸 이제 평균은 경북이 깎아먹었겠지? 경북만 올렸다 그러면 거의 한 8, 90% 이상 올라가는데 근데 재밌는 게 그 꼴찌급에 있는 시도가 경북 54.0, 울산 43.2, 대구 46.1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 홍준표가 요즘도 계속 어그로 끌면서 자기 지지층만 호소하잖아요. 하다못해 홍준표건 안철수건 아동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흔쾌하게 오케이를 했다면 그거랑 좀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경북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 젊은 층들이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은 똑똑하거든. 그냥 미친 새끼들인 거야. 그냥 계속해서 무슨 빨갱이 논리로 박정희 우상화하는 논리로 예산 쏟아 부으면 이제는 옛날처럼 노인들처럼 와 그렇지 뭐 북한 쳐들어내려니까 당시에 뭐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부류를 찍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국민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이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설 자리는 점점점 잃어가요. 그러니까 선거 대비용으로 더욱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지금 내년도 포항, 경주, 김천, 영천, 안동 등은 이미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안 해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병우 이야기를 지난 방송에서 할 때요. 경북하고 대구 교육감들 빼고는 다 사찰했다고 그랬어. 그렇죠. 우병우의 민정수석실이 국정원한테 불법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니 정부가 하는 방식 예를 들면 이게 또 누리과정이랑 또 연관이 있고요. 그렇죠. 무상급식 연관 이 아젠다를 갖고 교육감들마저도 정부의 이명박근혜에 계속해서 순종적으로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냐고. 해묵은 논쟁이긴 하지만 제가 살던 그 1층에 살던 그 부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광고 멘트 같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 무상급식 이슈가 한참 나왔을 때 기억들 하시잖아요. 오세훈이가 뭐 이거 그 시민들한테 투표 붙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야 그분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이건희한테 무상으로 밥을 줘야 되죠? 이건희 선자한테? 아 정말 똑똑하시구나 이분. 야 이 양반아 내가 한마디 했지. 그 사람도 세금 내는 우리나라 시민이고 국민이다. 세금 낸 사람한테 왜 무상급식을 안 해주냐. 더 잘해줘가지고 세금을 더 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더 좋은 거지. 이건희 손자는 무상급식 해주면 안 된대. 그 논리에 속아왔던 거잖아 지금까지. 그러면. 근데 걘 중국에 가 있잖아.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돈도 많은 부자가 무상급식 봐도 배 아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 내면에는 선택적 복지를 진행하는 게 그런 거죠. 사실 이번에 그 아동수당도요. 전면적으로 시행했으면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비용은 똑같다니까 선별하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그 아동수당이 왜 현 정부가 급했냐면 인구 절벽이 생겼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 영유아들이 지금 이 50만 밑으로 떨어졌는데 최근 올해가 지금 30만 대거든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면 어떤 학자가 내놓은 게 저는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기본소득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보면 세금만 제대로 거두면 지금 현재 0세부터 만 19세까지 미성년자 전부를 한 달에 30만 원씩 줄 수 있대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10만 원 택도 없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 내년 9월 달부터 이제 자기가 부자임을 증명해야 되나요? 그러네. 그렇잖아. 나 받기 싫어 그리고 증명해야 되나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돼가지고 선별해야 돼요. 그 공무원들 새로 뽑아야 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아동수당을 받기 싫은 부자는 자진 신고해라. 공무원들 괜히 부려먹지 말고. 그러면 아주 좋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안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내가 상위의 10%에 들지 않는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열받는 거예요. 그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인데 일대 혼란이 온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상위 10%에 해당된다는 걸 증빙하는 사람 10%만 증명하면 되잖아요. 부자들이 더 한다고 그거라도 받기 위해서 그 증빙을 반대로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주면 되고 그거 뭐 아끼지 말고 주죠 뭐. 나는 있잖아. 그것도 좀 아픈 상처가 있는데 10%나 1% 부자들한테 자꾸 더 내라고 하지 말고 솔직히 까놓고 있잖아. 우리 같은 서민들이 씨발 한 달에 10,000원 더 내게 하자. 난 이렇게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니네 부자들 내든 말든 해. 씨발 우리끼리 내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솔직히 사는 소리고 정부는 그렇게 쉽게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낼게. 막 문재인 정부 10,000원 더 낼게. 대통령 더 낼게 해. 막 밀어줘버려야 된다. 그 이야기는 우리 정의원 방송에서 엄청 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세력이고 국민들한테 세금 더 냅시다 말을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국민이 해버리자니까. 우리는 담배 피면서 세금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해요. 국민들이 운동이라도 벌여야 된다 지금. 세금 더 내자. 10,000원씩이라도 더 내자. 더 내자 10,000원. 그러면 부자들이 안 낼 수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제발 그렇게 해주면 좋지. 근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받아치는 놈들이 이상한 프레임으로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잖아요. 그렇죠. 마치 쥐뿔도 없는데 내가 나한테 세금 더 내려고 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거고요. 짧게 하나만 일종의 낙수 효과일 수도 있고 뭐 예산안에 관련된 그러니까 노량진에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곳이 노량진만 있는 것은 아닌데 36만 명이라고 하죠 지금. 그러니까 노량진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노량진에서는 지금 공무원 증원 정확히 말하면 충원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자리에 지금 갖다 놓는 거니까 그 충원하는 그 열기 때문에 노량진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언론은 좀 이렇게 뭔가 좀 꼬지 않았으면 좋겠던 게 이런 식인 거야. 수험생이 몰려드니까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질까봐 걱정되는 면도 있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양아치 기사 때문에 그래. 양아치 기사. 아니 공무원이 이렇게 몇 달 공부해서 되는 거면 다 하지. 기존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열의를 불태우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 준비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이 시장에 들어온다. 뭐 이런 논리로 받아치면 이거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년에 원래요 신규 채용이 국가직 지방직 합쳐가지고 24,475명이래요. 그래서 올해보다 원래 10,000명 늘어난 숫자인데 그 숫자 중에는 9,475명. 근데 대부분 다 경찰, 해경, 뭐 소방관, 또 각종 생활 안전 분야 공무원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감퇴부는 당연히 현 정원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거고 올해 이제 추가로 늘어난 게 전 너무 억울해요. 우리는 이제 행정직 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늘어난 게. 맞아요. 지금 경찰이 2,593명이 늘어나고요. 집배원이 748명, 근로감독관이 565명, 생활안전관리직이 230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 우리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특수직렬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노량진하고 관계 없거든요. 별로. 여기에 관계된 게 이제 경찰직하고 몇 개가 있는데 경찰 소방. 네, 소방하고 좀 있는데 어쨌든 특수직렬이라고 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일반 공무원을 마치 채용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반 국가직이나 지방자치 행정직들을 늘려놔가지고 이걸 뭐 나라를 말아먹니 어쩌니 뭐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무원 대비 OECD 가입 국가 중에 평균 15.5%밖에 안 돼요. 꼴찌거든요. 이게 뭐 이제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실제로 우리가 현 지금 102만 명 정도 돼요. 전체 공무원 다 합쳐서 군인만 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선동하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면 굉장히 화가 좀 났어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이걸 왜 이렇게 선동질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안전관리 공무원들을 지금 늘리는 거잖아요. 소방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3교대 막교대 그 고생해서 불에 타져 사망하고 사고 날 때마다 할 때 언짢아 하고 울고 그랬으면서 그거 증언 좀 해주겠다니까 또 반대하고 왜 그 언론들이 그거를 부안해동하냐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가 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작은 정부에 속해요. 예산을 많이 안 쓴다고. 그 말의 뜻은 곧 공무원 수가 적다는 거예요. 네. 정부가 쓰는 예산들 중에 상당히 다수가 인건비예요. 그래서 그 언론이 정말 치사하고 더럽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건 늘어나도 사실 부족한데 여기다 대놓고 국가시험에만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낭인이 더 많아질 것이란 우려. 미친 새끼들 아니야. 그럴 인구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더 구제를 해주는 방식인 거지. 당연히 구제를 해줘야지. 나도 등록할까? 최근에 무슨 공무원 시험에요. 50대 한 중반분도 합격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공무원 나이 제한 가능해요? 명정님 도전. 근데 그 도전해서 붙으면 조금 있다가 퇴직해야 되는데. 다른 분의 그 기회를 빼앗지 마시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예,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체계봐라. 이상희 대표의 오른팔. 자, 퀴즈맨 서정우님. 오른팔이면 위원장님인 줄 알았네. 퀴즈맨 서정우입니다. 이런 거라도 재미를 드려야겠죠. 너무 재미없는데, 이거. 예. 네. 다음에, 이 시대의 체계봐라. 이상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자, 그리고 이상희 대표의 복심. 저쪽에 오른팔이 갔으니까요. 예. 예.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참, 이분들만 뵈면 훈훈하고요. 지금 밖에 날씨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데, 네. 이 날씨에도 이 한팔을 들고 오셨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일단 퀴즈 먼저 보고 갈게요. 네, 그럴까요? 예. 지난주에 욕을 해달라 그러고서 뭐 여러 가지 소통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냈는데, 네 분이 또 답변을 주셨어요. 아이스크림 쿠폰에 대해서. 김영애 씨, 서경휘, 최지훈, 이상용. 이분 중에 또 김영애님은 고맙다고 커피 쿠폰을 저한테 다시 또 답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지금 밀당을 하시네? 그러게요. 커피 안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으로 보내주세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한번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아카데미, 이 홍보는 또 위원장님께서. 예. 이번에 우리가 촛불혁명을 성공해가지고 겨우 대통령 한 명 바꿨을 뿐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땡겨주도 못할 건데 자기들 선거에 불리하다고 물경 2달을 늦춰가지고 집행하도록 해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460만 명의 학부모들이 거의 한 4,600억 정도를 덜 받게 하는 이런 작태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빨리 이제 싸그리 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촛불혁명은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정부에 제대로 된 후보들이 뽑혀가지고 전국의 곳곳에 그 리틀 문재인들이 잘 잡게 해야지 나라가 좀 더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촛불혁명의 성공과 자치분권을 위한 복지국가 지방자치 아카데미라는 것을 해서 좋은 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제대로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출마를 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티와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이름이 좀 깁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진보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가장 인기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정창수 소장인데 이분이 소속된 나라살림연구소 또 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 10년은 넘게 이 성장 발전 전략을 컨설팅해온 브레인파크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단체장 반, 또 통합반, 또 의원반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일단 통합반이 제일 메인입니다. 여기에서는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특강 강사를 다 오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냈던 분들이 자기의 사례를 후보들에게 전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나 뽑지 않을 겁니다. 신청한 분들을 면접이라든지 심사를 통해 가지고 뽑아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수강을 하신 분들은 이 지방자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능력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분석도 해드리고요. 또 공약도 공통공약으로 만들어서 제안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와주시고 시장, 군수, 구청장 나오고 싶은 분들 또 뭐 광역 후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의원이나 시의원들 또 기초의원들 얼마든지 오셔가지고 들으시고 또 이분들뿐만 아니고 선거에 같이 참여해서 캠프에서 일하실 분들 그리고 자기가 같이 일하던 분이 당선된다면 집권을 해서 지방정부를 이끌어보고 싶은 분들도 다양하게 모시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우리 복지과 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 오면 자세한 안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복지과 소사이어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라. 예, 네, 알겠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지만 오시면 와서 교육받으시는 동안 아주 훌륭한 인맥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아주 유력 정치인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말고 큰 교회 나가는 이유가 다 있어.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절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네. 퀴즈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시네요. 홍보하시라고. 네. 자, 퀴즈 빨리. 자, 지난주 문제. 응급의료센터의 상위 개념으로 교통사고, 추락, 총상 등으로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응급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센터. 정답은 1번 중증외상센터입니다. 자, 이번 주 퀴즈는 오늘 초대 손님에 맞춰서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는 무술은 어떤 무술일까요? 자,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 무술은 합기도의 한 분파와 국선도의 호흡법이 합쳐진 무술이다. 국선도는 무술이라기보다는 수행법이므로 실제로는 합기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애초에 한국 합기도 자체도 여러 무술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이 무술은 중국 무술, 태권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한국에서 창시된 무술이라 볼 수 있다. 김신조 침투가 계기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1번 특공무술, 2번 주짓수, 3번 패싸움, 4번 고무줄놀이.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답은 뭐 뻔히 눈에 보이는데요. 이게 웃긴가요? 이거는 광고 듣고 오시면 금방 아시게 됩니다. 예, 잠시 후에 네. 뵙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 얼마 전에 국군의 날 행사 때요. 공수특전여단이 특공무술을 선보였죠. 그 특공무술을 창시하신 분 바로 장수옥 대한특공무술협회 총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위원장님 어떻게 모시게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그동안 저희가 2018년 예산이나 응급의료 정책같이 좀 무겁고 힘든 주제만을 다뤄왔는데 이 연말도 되었고 시청자들의 의견이 좀 부드러운 것도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장수옥 총재님은 개인적으로는 무술 스승이시기도 하지만은 이른의 나이에 여전히 젊은이 같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모범이 될 것 같아서 노인 건강과 운동을 주제로 장수옥 총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도 특공무술 1단입니다. 이야.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배웠던 기억이 나고요. 예. 요 자세가 시작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태권도 2단, 그리고 검도 1단 이렇게 단증을 갖고 있는데 예. 사실은 태권도나 검도나 이런 거는 약간 원류나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왔다. 근데 특공무술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대해서는 사실 거의 깜깜무소식이었고, 그러니까 잘 몰랐었거든요. 유단자도 모르는 네. 유래. 예. 근데 지금 그분이 제 앞에 와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들은 다 특공무술을 배워요. 예. 그래서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태권도나 이런 일반적인 한국적 무술들이 공격형이 아니에요. 예. 방어용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적과에 싸운다거나 이런 방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굉장히 훌륭한 무술이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분을 제가 뵙게 되다니 정말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특수부대 나온 분들은 대부분 특공무술 유단자인 경우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 장수옥 총재님이 청와대 경호원들의 일종의 사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분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셨다. 영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새날에서 창시자를 모신 적이 있어요? 창시자? 그렇네요. 예술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특공무술의 창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집에? 예. 그러면 총재님, 네. 특공무술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1977년이었을 겁니다. 청와대 그 경호실 소속으로 대테러 특수부대인 606 부대를 창설하면서 그 부대에서 전국의 그 고수들을 초빙해서 그 무술 시범을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선택받아서 그때부터 청와대에서 한 25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테러 특수부대를 만들게 됐던 계기가 이 김신조가 내려와서 청와대를 습격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전향을 했죠. 네. 그러고 한번 대직을 시켜봤더니 뭐 우리나라에서 당할 자가 없었다면서요. 근데 내가 그 뭐 현장에 없어서 그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 사람을 그 생포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김신조 일당들이 격술, 북한 격술을 말하는 겁니다. 태권도 유의 그 예, 모습이죠. 그 예. 격술을 했다고 보니 소개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 군인들 좀 유단자들하고 대련을 붙여보니까 그 사람한테 안 되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경호실장한테 보고가 돼서 차지칠 실장. 네. 좀 화가 났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 그 격수를 대응할 수 있는 무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선택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1978년도 12월 달에 경호실장한테 최초로 부대원들과 제가 청와대 연무관에서 최초 시범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보장은 500개가 넘고 유단자가 30만 명, 회원은 6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25년 계셨다고요? 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나오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끝나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특공무술 무술 사범이셨던 거죠? 네. 직책은 그 이제 공무원 신분이고 청와대 경호실은 내부에서는 무술 사범 직책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경호관 신분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모시는 주영훈 실장도 우리 총재님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네, 제자입니다. 예. 와, 대단한 사실이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예. 제가 어릴 때 태권도를 배우는데 우리 도장 선배 중에서 중학생인데 벌써 화식을 안 하고 그 생식을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님 뭔 하려고 생식을 다 하십니까 했더니 화식을 하면 몸이 무거워진다 하면서 자기는 꿈이 빨리 무술을 전공해가지고 청와대 가서 거기서 이 장수욱 총재님한테 한번 배워보고 싶은 게 꿈이다 하면서 막 청와대 벽을 타고 막 지붕 위로 날아다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야 저게 무슨 뻥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진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아까 그 김신조의 이야기처럼요. 사실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난파되어 오는 뭐 이런 테러 부대 이런 개념은 정말 무공이 뛰어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대련을 시켜봤더니 지더라. 3대1로 저도 지더라 해서 지금 여기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그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총재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까지 5분 대통령 모신 거잖아요. 네. 특별히 여러 가지 일화가 있을 것 같은데 몇 개만 좀 재미삼아 소개 좀 해주십시오. 최초에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차지철 경호실장이 곧 각하를 모시고 시범을 보여야 되니 준비하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미루다가 79년도 6월 달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얘기는 제가 차지철 경호실장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뭐 축지법을 쓰는 젊은 사범인데 한번 그 기술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저는 축지법 쓰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차지철 경호실장한테 최초 시범 보일 때 그 연무관이 꽤 높습니다. 그 벽이. 그걸 내가 몇 발짝 차고 올라가면서 뒤로 빽 공주면서 이제 격파도 그러니까 그분 생각할 때는 그걸 축지법으로 이렇게 좀 과하게 그렇게 해야 그 대통령이 한번 보고 싶어 생각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소개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특공무술 시범 같은 거 보일 때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키가 저보다는 좀 적은데 상당히 그 자세가 꼿꼿하시더라고요. 그 저희 임석에 앉아 계시는데 시범을 보이는데 조용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가족이 격파를 하니까 이제 박수를 치니까 그때 이제 박수를 치면서 이제 막 환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기억이 좀 남고 그다음에 그 전두환 대통령은 저희 시범을 보시고 자기 그 막내 아들 전재만 씨를 특공무술 그 개인지도 좀 시켜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 새벽녘에 가서 개인지도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2단까지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한 번 첫날에 오셨는데 제가 쥐눅이 들어가지고 이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그 잘 운동이 안 돼요. 그때 이제 끝나고 제 사무실에서 좀 잠깐 앉으라고 하더니 내가 여기 온 건 대통령으로서 온 게 아니라 학부형으로 왔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사범이 좀 긴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나를 여기 오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밖에서 교육하는 거 스파르타식 교육을 좀 원한다.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노태우 대통령은 저를 소개할 때 세계에서 최고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가족을 소개할 때는 철수했냐 하면은 국내에서 최고의 무술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독히 그분만 취임 때 한 번, 그다음에 퇴임 때 한 번, 두 번을 보셨어요. 저희 시범을.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저희 시범을 보시고 나서 다가갈 때 흙도 보기 무섭다. 네? 그러면서 경호실장한테 평상시에도 경호원들이 이렇게 운동을 세게 시키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자기가 밖에 있으면서 경호실을 상당히 축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와서 경호를 받아보고 여러분들 무술 시범을 보니까 좀 생각이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요 청와대에서 같이 경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영원히 기억에 남게끔 자기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게 경호실 직원들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려고 김대중과 근무한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아주 널리 알려져가지고 그때 가슴에 많이 와닿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단 무술 훈련은 항상 할 것 같아요. 당연한 거지. 근데 특공무술만 배우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검도, 유도, 태권도 다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저희 시범을 보시고 그 다음에 1월 초에 시무식 하는데 경호실장이 단상에서 갑자기 오늘부로 청와대 기본 무드는 특공무술이다. 그리고 다른 지금까지 해온 무술은 동호인 모임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자기도 간부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대요. 우리 경호 임무상 어떠한 무술이 제일 적합하냐. 그랬더니 전부 다 특공무술이 제일 적합한 운동이다 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압력이 막 들어오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지금 이 실장님하고 나오고 뭔 이야기가 있는 것이 들리는 얘기도 있다. 그러니 오늘부로 특공무술도 기본 무대에서 빼달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다 빼고 동호인모으로 가고 무도는 경호형 무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특공무술이 아니고 경호형 무도로. 네, 그래서 지금까지 경호형 무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비화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각 무술의 단체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관련된 이런 식의 어떤 힘의 역학관계가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 사실 이권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태권도 같은 경우는 거대 조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술이고 올림픽까지 종목이 있는 무술인데 어떻게 경호실에서 태권도를 안 할 수 있냐 이런 식의 압력을 당연히 행사하죠. 그러니까 방금 총재님께서 경호형 무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경호실에서 그 경호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대를 때리거나 먼저 공격하는 그런 공격형이 아니고 방어한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공격적이보다도 방어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대통령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데 유해수가 나타나가지고 막 발차기하고 때리고 업어치게 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급소, 범인의 급소를 순간적으로 제압해서 조용히 마무리 짓는 거. 그래서 소위 은밀경호라고 합니다. 네. 카메라가 쫙 비출 때 방청석이 조용한 것 같지만 그 곳곳에 이제 경호원들 들어있어갖고 문제 있는 사람은 제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방어형 개념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혀 우리 구성 안에 들어있지 않은 궁금증 하나가 생각났어요. 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그 사건 때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한테 비아그라 지급했다는 그때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게 가만히라도 들으신 적 있죠? 그 뉴스를. 저는 그냥 지나간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청와대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조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특별한 그런 행사나 있을 때 하는 거지. 저는 그건 그냥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경호원들하고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사전 소위 말해서 근접 경호만 일반인들이 아는데 그보다는 경호 기획, 검척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고
모든 유해 요소를 미리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뭐 비약을 없어도 고지에서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 적응도 하고 또 모든 그 문제를 막기 때문에 실제로 비아그라를 먹고서 뭐 경호해야 될 그런 정도의 일은 거의 안 생긴다고 봐야 되죠. 근데 국정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비용들 중에 내용을 보니까 비아그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 그건 뭐 그 경호실까지 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름으로 해갖고 딴짓을 했을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감회가 새로운 게요. 얼마 전 우리 방송에서 그 넘버 3라는 영화에 대한 영화가 나갔는데 거기서 그 송강호가 최영이란 분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어떤 그 무술의 신화를 가지신 분들. 저는 그 최영이 그분만큼이나 굉장히 뭔가 좀 환상 속에 계시는 분을 인터뷰를 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아까 그 전두환 앞에서 떨리신 것처럼 저도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떨리는 뭐 이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청와대 계신 이야기는 이제 일단 마무리하고요. 지금 우리 그 장수옥 총재님은 그냥 무술인으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한때는 공무원도 하셨던 무술인, 원래 기본은. 그거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고,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한 일가를 이룬 무술인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무술인들이 이제 정치인들과 교분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스캔들이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무술인, 나는 무술밖에 몰라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해보신 어떤 생각이나 비결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뭐 저는 술을 전혀 못하고 제가 철칙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할 때. 제가 상당히 청와대를 어렵게 들어간 거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비표 다는데 첫 출근 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나올 때 뒷국집 그렇지 않게 그럼 좀 잘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항상 저는 마음속에 그걸 간직하고 또 우리 경호원들한테 될 수 있으면 실수를 안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 공무원 생활 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25년 하신 거죠? 공무원 생활을? 네. 뭐 실수를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쉽게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25년 동안 휴가 한 번도 안 가고 총알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항상 하시고 지금 7순이신데도 지금 또 9시 뉴스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스트레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땀이 쫙 나오도록 1시간을 온몸을 이제 다 풀어주는 이런 걸 하시면서 매일매일 지내니까 체력도 유지될 뿐 아니라 정신이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술을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대서 바깥에 유혹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걸 다 물리치면서 그렇게 정말 거의 스님 같은 그런 생활로 25년을 버텨오신 거죠. 왜 그 김두한 관련한 뭐 우리나라 주목 역사를 보면은 건달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정치권에 막 줄대가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까 말한 넘버 3에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내가 당선시킨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무술인에 가까운데 전혀 그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신선 같은 그런 느낌.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특공무술 창시자이신 장수옥 총재님의 어떤 무술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진짜 중요한 건 복지방송이니까. 이를테면 저는 노인복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뭐 가까운 사람하고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지금 평균 수명이 80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독담으로 자네는 102살은 살겠는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좋아하지 않아요. 골골하게 이렇게 아파가지고 돈도 없이. 우리가 그런 방송 되게 많이 했죠. 그렇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우리 총장님 그거 가능하게 사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앞으로 100세대가 아니라 120년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기 몸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칭을 생활화 시키면은 저도 아직 병원 신세를 안 지거든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시간만 남으면 되시면 산에 가서 걷고 그다음에 집에서 그런 뉴스 시간이 보통 1시간 소요되잖아요. 그 가능하면은 제가 그 하는 스트레칭 요법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그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적으로는 특공무술의 상시다니까 무섭잖아요. 잘 모르면. 근데 보니까 굉장히 애처가시네요. 지금 2번이나 등장했는데 부인의 뜻을 거스릴 뿐이 아니에요. 그것도 건강의 비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집사람 얘기 잘 들으면 그냥 가정이 평화가 오거든요. 그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모님이 철선녀라고 우리나라 그 내각기공의 전수자인 청산거사의 직계 제자이시거든요. 그래서 국선도의 창시자로 지금은 알지인데 그분의 제자 중에 막내 제자로 이렇게 해서 사모님의 그 내각기공과 이 총재님의 그 소위 말해서 외각기공을 합쳐가지고 이 특공무술 만들어졌다. 그러시구나.
이거 거역할 수가 없네요. 예. 이를테면 이게 그 옛날에 사극에 보면은 뭘 뚝 부러뜨려갖고 맞추면 형제 뭐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그렇죠. 특공무술은 요거 이렇게 됐군요, 이게. 예.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무슨 장풍을 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장풍이 아니죠. 사람들은 이제 쉬운 얘기로 여기서 바람이 난다 그러는데 여기서 바람 날 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인간의 힘의 근원은 요 아랫배에 있거든요. 그 힘을 기를 모아서 이 손바닥에 전달을 해서 상대방의 공격 오는 속도에 원심법에서 다 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엄청난 파워가 생기거든요. 평수라 하는 이 손바닥을 맞으면 진짜 내상을 입어가지고 안에서 장기가 깨지는 이런 형태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쉬는 의미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무술을 배웠던 게 킥복싱이에요. 진짜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펜팔하던 여학생을 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뭐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고 3대3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모였던 그 시내 번화가에서 가까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발에다 준다고 가는 사이에 동네 흔히 말하는 양아치들한테 본 앞에서 맞았어요. 그 청소년기 땐 그렇잖아요. 남자인 입장에서 펜팔했던 여학생 앞에서 또 터지고 맞는 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치욕스러운 게, 다른 건 몰라도 뭐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내 여자들을 우리가 못 지켰다는 거에 대한 자괴감이 평생을 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우리 외삼촌이 운영하시는 킥복싱 도장에 갔던 거. 그리고 특수부대 가가지고 특공무술도 배우고 뭐 나중에 태권도 이런 것도 검도 이런 것도 배우면서 실제로 싸움에 그걸 써먹을 일은 사실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마음속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워두면서 기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사기가. 네. 누구랑 싸우면 절대 도망가지 않고 맞설 수 있을 정도.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정의를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기 보면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런 짓은 지금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그 시작이 그렇게 맞는 걸로 시작했더라. 저도 그 네. 맞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그 조직 폭력배한테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맞으면서 맞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것은 상대방한테 맞을 때 가능하면 숨을 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어느 의사한테 내가 들은 얘기거든요. 숨을 들어 마실 때 급수를 맞게 되면 멈춥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폭력배한테 맞을 때 어렸을 때 숨을 들이쉬면 안 쉬고 그 맞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인 건강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진짜 건강하신 분이 어떻게 관리해왔는가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상구 운영위원장님이나 이상희 대표님이나 우리 서정우님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뭐 말로 왜 복지, 나는 의사야 뭐 이래서 나 자신 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에 의사분들이 가장 건강관리 안 하더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 친구들도 보면은 담배 제일 많이 피우고. 직업 군 중에서는 평균 수명이 아주 짧은 축에 속하죠. 담배 피지 말라면 자기는 피워. 자기는 술 먹지 말라면 자기는 피워. 잘 들어두시고요. 어떤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뭐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노년들, 지금 65세 이상이 우리 복지 개념에서는 노년이라고 보는 게 맞죠. 연금 나오고 뭐 이런 나이 있으니까 65세 이상의 건강 관리를 할 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몇 개만 찍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스트레칭 하는 것을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이 건강은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는 것보단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예를 든다면은 그런 밤에 TV 시청할 때도 그냥 TV 시청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그런 호흡법, 그다음에 그런 스트레칭, 그런 게 저한테는 엄청 그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건강 관련한 거. 그 후에 제가 추천하는 운동 1위는 사실은 요가였어요. 실제 의사분들 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무리한 운동하면 몸에 과부하 걸리잖아요. 관절도 상하고 몸이 망가지는데 총재님처럼 스트레칭은 어떻게 보면 다 요가 개념이잖아요. 예, 호흡은 다르죠. 네. 그런 것을 먼저 이렇게 평상시 일상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네. 무리하지 않는 운동도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저는 총재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특공무술의 제일 시작이 이제 기압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태권도의 기마 자세 비슷한 거고, 다들 모든 무술들이 이제 자세를 낮추는 그런 행태로 기본 자세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걸 하면 이 대퇴사두근이 근육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 몸이 건강해지고 정리에도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약해지면 이제 사람이 늙고 병들기 시작한다 하면서 총재님이 항상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그 엉거주춤 자세.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또 총재님 기마 자세. 예. 총재님 다리를 보면 거의 뭐 한아름 될 정도로 빵빵하거든, 축구 선수만큼.
남자의 상징 허벅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기합자기 또 기마자서 이것만 매일 연습을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걸음 걸으실 때 여러 가지 걸음 형태가 있는데 팔자 걸음이 있고 일자 걸음이 있고 안쪽 걸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 일자 걸음을 추천하거든요. 저도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2층에 올라가 있던 친구의 형이 뭔 어린 놈 시키가 팔자 걸음 걷냐, 네가 건달이냐 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때껏 의식적으로 일자로 걷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 특공무에서 보면 일자 걸음을 걸어야 예를 들어서 5발자국 걸어서 뒤로 터널 때 동작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팔자 걸음 거는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하게 되면 또 한 번 움직이겠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자로 가다가 터널 때 그냥 방향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게 자세거든요. 그게 상당히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노인들을 위한 그런 건강 체조도 제가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자세. 그 다음에 항상 몸을 풀을 때는 이 심장에서 먼 쪽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손목 운동, 팔 운동 먼저 다 한 다음에 그 허리 운동하고 그 다음에 하체 운동. 그렇게. 제가 총재님하고 저 공통점을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제가 사회인 야구를 직접 리그를 끌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야구를 하다 보니까 일반 아마추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운동장에 오자마자 공 던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던 게 뭐냐면은 일단 가볍게 뛰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1시간 동안 무조건 시켰어요. 근데 그게 교본이 특별히 야구 교본에 나와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으로부터 먼 곳에 어떤 순서를 가져가지고 지겹고 힘들더라도 스트레칭을 1시간 정도를 하자. 그거를 제가 아예 교본 비슷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야구 리그에 저도 총재에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 끝나고 그 정리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무리한 운동을 갑자기 하면 무조건 탈나거든요.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주말이면 조기축구 하잖아요. 평상시 때 6일 동안 운동 전혀 안 하다가 몸도 안 풀고 바로 하면 바로 탈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운동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잔디구장에서 기분이 좋거든요. 햇빛도 나고. 그러니까 몸도 안 풀고 그 축구를 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고 그런 경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는 운동을 할 때는 동작이 크든 작든 운동이 뭐 힘이 들든 안 들든 항상 기본 자세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몸을 풀고 임하라 그거죠. 뭐 특별하게 그 스트레치 방법이 없어도 그 옛날 초등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국민체조 같은 것만 나도 제대로 해줘도 그 한 2번만 제대로 하면 정말 땀이 쫙 흐르면서 그 온몸이 운동이 되게 이렇게 개발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좀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이 특공무술 도장 가가지고 몸 푸는 것만 배워도 평생에 남는 장사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운영 위원장님도 일단이세요? 저는 뭐 찝쩍찝쩍 해가지고 다는 못 땄지만은 대련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국내에 나온 무술들은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우리 이상구 박사님은 의학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무술을 배울 때 그걸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이 동작을 했을 때는 의학적으로 어디가 좋다.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건 사실은 의학적인 것은 모릅니다. 잘. 연구하고 그냥 했지 이런 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어떤 게 좋다는 걸 모르거든요. 역시 이상구 박사님. 역시 이런 창의력, 전문력, 퓨전. 그래서 우리 이상구 박사님은 우리 국무형이라고 있어요. 그게 그 한 4단, 5단 때 배우는 형인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 몇 분이 했는데 제일 잘하시더라니까요. 근데 총재님. 그 운동이라는 게 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최근에 등산,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걷는 거, 걷는 거 사실 좋죠. 무리만 안 한다면. 그러면 한 30분 걷는 게 최고 좋죠. 근데 우리가 노인 그러면 이렇게 좀 유약하고 쉬셔야 될 거고 그런데 노인 분들도 할 수 있는 무술이 있을까요? 그걸 제가 개발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에서도 보면 노인네들이 아침에 기상을 하면은 식사하시고 차로 가는 데가 되면 경로당이나 노인정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 그렇게 구다 보면은 방송 놓고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나는 그것보다는 체조, 물론 음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한 3분 정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좀 몸이 풀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좀 1단계 더 높여서 그런 특공무에서 개발한 그 노인형, 태권도 말하면 품새죠. 그것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해서 그네들한테 그런 그 제공을 하면 어떻겠냐. 건강을 위해서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워낙 우리나라가 치안이 잘 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호신 개념은 사실 별로 많이 없지 않아요. 미국과는 좀 다른데 그래도 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깝죽거리다가 내가 청소년인데 총재님 같은 분이 그냥 겉으로 보기엔 노인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혼나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겠어요. 보면은
그런데 어렵게 그 무술을 제대로 안 배워도 한두 개의 술기만 배워도 정말 어르신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요즘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애들이 노인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자주 보는데 참 보기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두 분의 어르신께서 시범을 좀 보여주면 정말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스트레치나 운동을 좀 쉽게 중국에 공원마다 나서 태극권을 하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내용들을 좀 개발해가지고 보급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호신을 한 측면에서도 노인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런 술기를 한두 개씩이라도 좀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정말 좀 당당하게 어르신들이 살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출연하신 거구나. 노인 복지에 해당될 텐데.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례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에서는 이 노인 의료비 때문에 노인들의 운동을 국가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호주나 이 영연방 국가들은 이 게이트볼이 국민 스포츠 비슷하게 많이 하는데 호주에서는 게이트볼을 하러 가면 나라에서 일당을 줘요. 현금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하죠, 요즘에. 예, 게이트볼 많이 넣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보편적 운동까지는 안 되는데 어쨌든 노인들이 집구석에 누워 있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집구석이 뭐예요? 정달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좀 와닿을 것 같은데 뭐라도 움직이게 하면 덜 아프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용 효과 분석을 해봤는데 최소 100배 이상 어르신들에게 돈 들이는 것이 나중에 의료비로 나가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결론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장려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기 고령자 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노인 인구가 이제 전체 26%가 됐지 않습니까? 거의 한 3,400만 명의 노인인데 그 중에서 75세에서 85세까지의 노인들은 안 움직이면 전부 장애인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헬스를 하면 그것을 건강보험 급여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간단한 헬스 기구인데 그것을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운동을 하도록 운동하러 병원에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가 그것을 급여하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민간 의료보험이 판을 친 나라인데 그 민간 의료보험 회사들이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운동을 자기 보험 가입자한테 장려를 해요. 그래서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가 한 회사당 연간 매출액이 5조씩 7조씩 이렇게 된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병원에 안 가도록 운동을 시키는 것을 장려를 하고 운동을 안 하면 보험료를 더 높이 할증을 물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운동하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가지고 MFA, 메디컬 피트니스 어소시에이션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운동을 지도하면 보험에서 돈을 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제일 잘하는 데 중에 하나가 독일 같은 데인데요. 전 국민을 모든 국민들은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해서 스포츠 클럽 있는 분들의 월급을 국가에서 줍니다. 근데 그런 스포츠 클럽이 전국에 5만 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 스포츠 클럽에서 학교 체육도 지도하고 거기서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선수 엘리트 체육으로도 육성시키고 또 학교 체육이 연결돼서 사회인 체육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 이렇게 평생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보장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누이조건 외부조건인데 그러니까 전 노인의 편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어르신들은 운동하셔서 건강해지니까 좋고 국가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보다 차라리 건강하게끔 만들어주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돼야겠죠 앞으로도. 실제 지자체 부분에서는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몇 군데 지자체에다가 그런 자문을 해가지고 성북구에서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그 아주 거금을 들여가지고 북한산 둘레길 이런 거 만들어놨는데 그 평일에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을 걸으면 돈을 주는 사업을 기획을 했더니 공무원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선출직 지자체장이 있는 곳에서 현금을 지원하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극기 분석을 한 다음에 운동 처방을 해주면 그런 좋은 길을 안내해주고 그에 따르는 어떤 경품 같은 걸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성남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도와가지고 이 주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사가 처방을 해서 그 사람이 운동하러 가면 비용을 시에서 대주는 그런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 이 시장님이 대통령 선거 나가는 통에 지금 그걸 못하고 아마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경기도 전체에서 그걸 도입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하는 거는 지금 한 22세기쯤 가 있는데 국회에서 보니까 아동수당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직 멀었더만요. 근데 특공무술 관련한 법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총재님께서 이시종 지금 충북지사죠. 이 국회의원 시절에 만드신 법이죠.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법이길래? 이 전통무예진흥법이라 해가지고요. 2015년 3월에 국회에 통과된 건데 그 정의가 이렇습니다. 전통무예 정의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더라도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그 무적 기법 격투체계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예를 전통무예라 한다 이렇게 해 있어서 지금 어떤 무예를 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펜싱 그것도 무예잖아요. 예. 그게 멋있어 보이면 그거 배우고 그러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체형에는 우리 무술이 맞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멋지게 잘 만들려는데 문제는 그 안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넣어가지고 지원을 안 해줄 경우에 처벌 조항도 없고 강제성이 없구나. 예, 이게. 또 무슨 돈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 유명무실화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 문무에서 무를 좀 경시하는 경향이 사실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무 쪽에 어떤 통달하신 분들은요, 웬만한 문 쪽 분들의 어떤 그 도달력보다 훨씬 더 높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조선이 그렇게 외침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무를 경시하고 문을 너무 숭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아닌가 싶고요. 고구려는 국가에서 경당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지역별로 인재들이 무술과 학문을 같이 닦을 수 있도록 해줬고 삼국 시대 신라도 결국 화랑도를 통해서 이 인재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이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뭐 좋지 않은 얘기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제국주의 시절에 이제 승무 정신을 높이고 또 사무라이 정신을 국민들에게 고양시키고 또 어떤 대륙을 석권할 수 있는 그런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1인 1기라고 해서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정도의 신분된 사람은 무조건 유도나 가라데나 검도를 하나씩 하게 국가가 장려하고 의무화했던 그런 적도 있어서 실제로 그것이 굉장히 좀 국민 건강과 체력 증진에 도움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이 체격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체력은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현격하게 떨어진 것이 문제가 되고 그렇게 온실에서 하초같이 키워진 애들이 과연 세계를 주름 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질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왜 동네에 뭐 헬스클럽도 있고 도장도 있는데 정상적인 복지국가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장려해가지고 지원금에서 나와줘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2세기에 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 올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겠죠, 대표님. 글쎄요. 저는 뭐 앞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9988이라고 우리 이제 장 총재님처럼 자신 있게 우리 대부분 어르신들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 우리 현실은 못 그렇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한 70세 넘어가시고 한 75세쯤 되시면 정말 한 절반 이상은 굉장히 많은 병들을 몇 개씩 갖고 계시고 뭐 일주일에 연례 행사가 병원 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친구분들 그러고 계시죠. 네. 그래서 뭐 동네 의원 갔다가 또 때때로 한 달에 한 번씩 큰 병원 갔다가 약 받아 오고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운동이라든지 이런 평소에 건강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국가가 이런 걸 이제 진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장 총재님 하시는 그런 무예, 특공 무술 같은 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지금 프로그램 개발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좀 잘 보급됐으면 좋겠고,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를 갖는 거잖아요. 일을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회체육적으로 하는 건데, 특공 무술이 사회체육적으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노인이 될 분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건강하게 늑도를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장층이나 퇴직 후 또는 직장 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런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특공무술을 선보이고 같이 할 수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특공무술을 하지만 특공무술만 하라는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운동은 시작 전과 후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 이완 작용을 해줘야 합니다. 특공무술은 기본적으로 타 운동에 비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세를 많이 낮춰야 하기 때문에 대퇴 사두근 등 평소에 잘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육통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런 스트레칭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어떤 운동이라도 스트레칭만 잘한다면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특공무술협회에서는 어렵지 않은 자세들로 쉽게 근육을 풀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을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 총재님 이런 건 어때요? 요즘 시골도 그렇고 뭐 도시도 그렇고 어르신들 중에서 비교적 그래도 병원 좀 덜 다니시고 그래도 좀 거동이 좀 활발할 만한 분들이 왜 경로당 같은데 많이 와 계시잖아요. 뭐 탁골공원에도 나가 계시지만 경로당 같은데 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통 고대로 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그런 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 같은 거를 뭐 이게 특공무술과 관련돼 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개발하고 그런 거 가능한가요?
아직 그건 제가 생각을 아직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가 예. 경로당을 굉장히 잘 지어놨거든요. 예. 시설을 좋게 만들어 놓고. 그게 보면 뭐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도 지금 막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도 가서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 또 지방 정부에서 뭐 방문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혈압도 재주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런 활동 중에 하나로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같은 거를 아주 하기 쉽더라고 스트레칭 같은 거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하면 지방 정부가 이거 굉장히 인기를 끄는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저희가 노무현 후보를 모시고 장수춤을 하는 데를 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춤을 추는 것을 후보한테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서울대 생화학교실의 박상철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노화 연구의 제일 대가인데 이분의 사모님이 전통 무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상철 교수님께서 사모님이 하는 전통 무용을 분석한 다음에 저것이 어떤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것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다 해가지고 좀 쉽게 만들어서 장수춤이라는 것을 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보급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성분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남자 노인들은 춤추는 게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쪽팔려서 이렇게 잘 안 가고 차라리 그 시간에 콜라텍 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성과 남성은 좀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중국에서 태국권을 온 공원마다 거리마다 이렇게 노인들이 수시로 나와서 하고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뭐 이상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 젊은들도 시간 나면 또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에서 하니까 영화에도 막 그렇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특공무술 되든 태권도가 되든 뭐라도 좋으니까 좀 유연성을 기를 수 있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다면 실제로 노인들의 사고의 70%가 낙상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낙상이 돼서 미끄러지면 삐끗하면 이제 고관절 골절돼 버리면 이게 뭐 몇 개월 누워버리고 그럼 기존의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악화돼갖고 결국 이제 폐렴으로 사망으로 이르는 이런 과정들을 대부분 겪는데 그런 과정을 브레이킹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이런 뭐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근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균형 감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재님 말씀 속에 키워드는 저는 뽑았어요. 사실은 운동하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평생 무술만 하신 분이 뽑은 키워드는 되게 단순해요. 운동을 잘하려거든 뭐 하든 자세는 낮아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야구만 갖춰도 수비나 공격을 할 때 뻣뻣이 서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세를 낮추거든요. 그거 강조하셨고 스트레칭 강조하셨는데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스톱 치거나 아까 뉴스 말씀하신 그런 거죠. 귀로만 들으시는 거죠. 사실은 뉴스는. 그 사이에 스트레칭 하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칭은 사실은 운동을 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고 스트레칭만으로도 훌륭한 운동인 거예요. 내장 운동입니다. 네. 자, 좋은 말씀 많이 드렸고요. 총재님 같은 경우 아직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요. 청년이죠. 네. 총재님 입장에서도 앞으로도 원대한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정치권 나가실 생각은 안 하실 것 같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예.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개인적으로 태권도 국기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특공무술도 제가 하고 싶은 그 특공무술원 그걸 좀 꼭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기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지자체 그런 데서 좀 이게 관심 가져가지고 그런 좀 성지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 25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 국민들 세금으로 된 그 연금도 받고 저도 그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뭔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 노인의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 2018년도 전반기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공무술 그런 체조 노인들을 위한 그다음에 그런 호신술과 그런 형을 꼭 개발해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꼭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네. 그 참고로 제가 지금 지방선거에 나올 지자체 후보들한테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특공무술 무림원을 만일 당신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이 연간 성단 심사하는 사람만 해도 수만 명이다. 그 사람들 앞에서 아이스크림만 팔아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에 남는 국유지, 시유지, 군유지 있으면 좀 특공무술 무림원을 할 수 있도록 한량을 해주면 굉장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특공무술 배우신 분도 꽤 될 거라고 봐요. 그럼요. 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배우셨겠네. 아닐 것 같은데요. 김신조 사건 이전 근무하시지 않았나요? 어쨌건 그 특공무술이라는 게 아마 그전에 아마 태권도 정도를 배웠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금 경호실장님이 제사치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네. 물어봐야 되겠네요. 78년도 특수부대 간 사람들은 전부 다 배웠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제가 특전사에 제일 소개됐을 때가 1978년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세를 보면은 그 이전일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혹시 죄송하지만 그때가 몇 살이셨을까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요? 예. 제가 청와대 들어갔을 때가 29, 30이었으니까. 그 그때는- 후배시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나이로만 따지면은. 근데 그때 이미 30 몇 단이 넘었을 상태라고 그러시니까 굉장하신 거죠. 그 모든 무술을 취합해서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작품. 예. 득공무술이요. 가장 과학적인 무술입니다. 자, 오늘 정말 영광된 시간이었고요. 팟캐스트 하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군요. 창시자를 모셨잖아. 우리 부대 동기들이 뭐 그 친구들이 평생 못 해볼 걸 제가 오늘 해봤다는 뿌듯한 자부심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정석 총재님 더 건강하시고요. 나중에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그 작품 만들어지면 꼭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홍준표건 안철수건 아동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흔쾌하게 오케이를 했다면 그거랑 좀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경북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 젊은 층들이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똑똑하거든. 그냥 미친 새끼들인 거야. 그냥 계속해서 무슨 빨갱이 논리로 박정희 우상화하는 논리로 예산 쏟아 부으면 이제는 옛날처럼 노인들처럼 와 그렇지 뭐 북한 쳐들어내려니까 당시에 뭐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부류를 찍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국민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이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설 자리는 점점점 잃어가요. 그러니까 선거 대비용으로 더욱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지금 내년도 포항, 경주, 김천, 영천, 안동 등은 이미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안에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병우 이야기를 지난 방송에서 할 때요. 경북하고 대구 교육감들 빼고는 다 사찰했다 그랬어. 그렇죠. 우병우의 민정수석실이 국정원한테 불법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니 정부가 하는 방식, 예를 들면 이게 또 누리과정이랑 또 연관이 있고요. 그렇죠. 무상급식 연관 이 아젠다를 갖고 교육감들마저도 정부의 이명박근혜에 계속해서 순종적으로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냐고. 해묵은 논쟁이긴 하지만 제가 살던 그 1층에 살던 그 부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광고 멘트 같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 무상급식 이슈가 한참 나왔을 때 기억들 하시잖아요. 오세훈이가 뭐 이거 그 시민들한테 투표 붙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야 그분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이건희한테 무상으로 밥을 줘야 되죠? 이건희 손자한테? 아 정말 똑똑하시구나 이분. 야 이 양반아 내가 한마디 했지. 그 사람도 세금 내는 우리나라 시민이고 국민이다. 세금 낸 사람한테 왜 무상급식을 안 해주냐. 더 잘해줘가지고 세금을 더 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더 좋은 거지. 이건희 손자는 무상급식 해주면 안 된대. 그 논리에 속아왔던 거잖아 지금까지. 그러면. 근데 걘 중국에 가 있잖아.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돈도 많은 부자가 무상급식 봐도 배 아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 내면에는 선택적 복지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번에 그 아동수당도요 전면적으로 시행했으면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비용은 똑같다니까 선별하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그 아동수당이 왜 현 정부가 급했냐면 인구 절벽이 생겼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 영유아들이 지금 이 50만 밑으로 떨어졌는데 최근 올해가 지금 30만대거든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면 어떤 학자가 내놓은 게 저는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기본소득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보면 세금만 제대로 거두면 지금 현재 0세부터 만 19세까지 미성년자 전부를 한 달에 30만 원씩 줄 수 있대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10만 원 택도 없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 내년 9월 달부터 이제 자기가 부자임을 증명해야 되나요? 아, 그러네. 그렇잖아. 나 받기 싫어 그리고 증명해야 되나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돼가지고 선별해야 돼요. 그 공무원들 새로 뽑아야 돼.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아동수당을 받기 싫은 부자는 자진 신고해라. 공무원들 괜히 부려먹지 말고. 그러면 아주 좋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안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내가 상위의 10%에 들지 않는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열받는 거예요. 아, 그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인데 일대 혼란이 온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상위 10%에 해당된다는 걸 증빙하는 사람 10%만 증명하면 되잖아요. 부자들이 더 한다고 그거라도 받기 위해서 그 증빙을 반대로 할 거란 말이야. 아, 이거 그러면 그냥 주면 되고 그거 뭐 아끼지 말고 주죠 뭐. 나는 있잖아. 그것도 좀 아픈 상처가 있는데
10%나 1% 부자들한테 자꾸 더 내라고 하지 말고 솔직히 까놓고 있잖아. 우리 같은 서민들이 씨발 한 달에 10,000원 더 낼게 하자. 난 이렇게 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해. 니네 부자들 내든 말든 해. 씨발 우리끼리 내서 할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솔직히 사는 소리고 사실상 무너뜨린 정말 숨어있는 1인치 같은 거예요. 진짜 복지라는 개념이 도입된 상황. 물론 그전에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젠다 자체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깊게 뿌리내린 상황인데 그런데요. 전 놀라웠습니다. 구미. 박정희를 반신반인으로 숭배하는 그 구미. 해년마다 뭐 수천억 원씩의, 수천억 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1,000억 원 이상의 뭐 어떤 비용을 우상화 작업을 하는데 남유진 구미시장이 결국에는 우리 구미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한국당이지만 지방자치로 인해서 그게 전적으로 교육청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시도가 그걸 동의해줘야 무상급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꽁꽁 막아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네. 그러니까 남유진이 지나가는 자리에 구미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해요. 뭐라고 쓰이는데 봤냐면은 광주는 고등학교까지 한다는데 구미는 아직 초등학생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경북이나 이런 쪽의 지역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안 하는 지역이 꽤 있었더라고요. 네, 꽤 많습니다. 경북뿐이 아니고 경남도 있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아까 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상급식이라는 그 아젠다가 전국적으로 사실은 열풍이 불고 했던 이유가 애기 엄마들이 본인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우리 아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열풍이 불었던 거고 시작이었던 거죠. 사실은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었고요. 그런데 경상북도나 경상남도, 대구, 구미 이런 지역은 이 바람이 부는 거에 벽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동안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라는 벽으로 이게 딱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덜 들어갔던 거죠. 그게 이번에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구미가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처음에 이제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무상급식 하겠다 해서 49억 배정했는데 그게 또 하려면 다 하지 왜 하냐 그러고 막 공격이 쏟아지니까 나중에 추경 예산으로 104억 원을 추가해가지고 무상급식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박정희 관련한 공사, 유물 전시관 공사하고 있는데 제사상 차리는데 돈 쓰고 지금도 1년에 200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무상급식 하는데 104억 원 들어가는데 박정희 유물 전시관 공사는 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아직도 멀었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시민들이 제사상 차리려고 초등학교 밥상 받아 걷어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도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했었어요. 아니고 뭐 태어난 것 같고 무슨 학술 대회를 해? 신은 신이네. 근데 이거 지금 명칭 바꿔야 되는 거 의무급식으로 다 바뀌지 않았나요? 명칭이?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 돼버리면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이게 지금 의무급식인데 그죠? 국가 의무급식인데 무상급식이라고 쓰는 것도 좀 마치 그렇네. 정부가 시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빨리 된 거는 사실 인터넷에서 엄마들 카페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구미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미는 아직도 무상급식 안 하죠? 이렇게 하면은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현장에 참여연대하고 YMCA 그다음에 저희 시민의 눈 회원들이 피켓 시위 계속 밀착 피켓 시위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수지만 지금 시민연대 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어요. 꾸준히 계속 피켓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구미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구미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그러니까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안 하던 지역이 경북에서 구미, 상주, 영주, 문경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이제 전면 실시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면은 다른 지역은요 이미 고등학교까지 간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너무 늦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하고 있었던 지역이 이렇게 있었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저도 이제 포항 갔다 왔는데요. 경북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착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나라님을 믿어. 예. 이번에 저도 포항 갔다 와서 느낀 게 뭐냐면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의 경우 진찰료나 입원비로 건강보험에서 보전해주는 돈은 원가의 75% 수준입니다. 반면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MRI 같은 영상검사는 환자로부터 원가의 122%를 받습니다. 유전자 검사 같은 검체는 환자에게서 원가의 159%를 받습니다. 이처럼 의료계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로 이익을 남겨왔는데 문재인 케어로 보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 이익이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것을 보정해주지 않고서는 이게 제대로 된 진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의사협회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63%대인 보험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고작 7%포인트 늘리는 건데도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70% 정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보장률이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 적극적 힘을 보태야 될 상황에 특히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죠.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는 과정이 좀 더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감이 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늘게 되겠지만 대신 보험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 늘기 때문에 동네 의원이 망할 거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비공개로 불러서 10시간 동안 조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정부의 비판적인 교육감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문학 출판계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역 정치인에게 공천 청탁 취지로 5억 원을 받는가 하면 여러 건설업자들에게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천심사위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이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공천 헌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아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이미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의원 전 보좌관 수첩에서 20여 명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리스트도 확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의원의 용인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각종 증거를 손에 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이 의원은 SNS를 통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챙긴 공천 헌금 규모가 확인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정황을 잡고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또 돈이 이 의원을 거쳐 당내 친박계 의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의 최경환 의원, 청와대 여론조사비 대납의 김재원 의원에 이어 또 한 명의 자유한국당 친박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뜬금없는 무상급식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아동수당 문제도 있지만,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사실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정부는 그렇게 쉽게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낼게. 막 문재인 정부 10,000원 더 낼게. 대통령. 더 낼게 해. 막 밀어줘버려야 된다. 그 이야기는 우리 정의원 방송에서 엄청 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세력이고 국민들한테 세금 더 냅시다 말을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국민이 해버리자니까. 우리는 담배 피면서 세금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해요. 국민들이 운동이라도 벌여야 된다 지금. 세금 더 내자. 10,000원씩이라도 더 내자. 더 내자 10,000원. 그러면 부자들이 안 낼 수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제발 그렇게 해주면 좋지. 근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받아치는 놈들이 이상한 프레임으로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잖아요. 그렇죠. 마치 종부세. 쥐뿔도 없는데 내가 나한테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거고요. 짧게 하나만 일종의 낙수 효과일 수도 있고 예산안에 관련된 그러니까 노량진에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곳이 노량진만 있는 것은 아닌데 36만 명이라고 하죠 지금. 그러니까 노량진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노량진에서는 지금 공무원 증원 정확히 말하면 충원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자리에 지금 갖다 놓는 거니까 그 충원하는 그 열기 때문에 노량진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언론은 좀 이렇게 뭔가 좀 꼬지 않았으면 좋겠던 게 이런 식인 거야. 수험생이 몰려드니까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질까봐 걱정되는 면도 있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양아치 기사 때문에 그래, 양아치 기사. 아니 공무원이 이렇게 몇 달 공부해서 되는 거면 다 하지. 기존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열의를 불태우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 준비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이 시장에 들어온다. 뭐 이런 논리로 그렇죠. 받아치면 이거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년에 원래요 신규 채용이 국가직 지방직 합쳐가지고 24,475명이래요. 그래서 올해보다 원래 10,000명 늘어난 숫자인데 그 숫자 중에는 9,475명. 근데 대부분 다 경찰, 해경, 뭐 소방관, 또 각종 생활 안전 분야 공무원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감퇴부는 당연히 현 정원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거고 올해 이제 추가로 늘어난 게 전 너무 억울해요. 우리는 이제 행정직 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늘어난 게. 맞아요. 네. 지금 경찰이 2,593명이 늘어나고요. 집배원이 748명, 근로감독관이 565명, 생활안전관리직이 230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 우리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특수직렬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노량진하고 관계 없거든요. 별로. 여기에 관계된 게 이제 경찰직하고 몇 개가 있는데 경찰 소방. 네, 소방하고 좀 있는데 어쨌든 그 특수직렬이라고 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일반 공무원을 마치 채용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반 국가직이나 지방자치 행정직들을 늘려놔가지고 이걸 뭐 나라를 말아먹니 어쩌니 뭐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무원 대비 OECD 가입 국가 중에 평균 15.5%밖에 안 돼요. 꼴찌거든요. 이게 뭐 이제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실제로 우리가 현 지금 102만 명 정도 돼요. 전체 공무원 다 합쳐서 군인만 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선동하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면 굉장히 화가 좀 났어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이걸 왜 이렇게 선동질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안전관리 공무원들을 지금 늘리는 거잖아요. 소방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3교대 막교대 그 고생해서 불에 타져 사망하고 사고 날 때마다 할 때 언짢아 하고 울고 그랬으면서 그거 증언 좀 해주겠다니까 또 반대하고 왜 그 언론들이 그거를 부안해동하냐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가 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작은 정부에 속해요. 예산을 많이 안 쓴다고. 그 말의 뜻은 곧 공무원 수가 적다는 거예요. 네. 정부가 쓰는 예산들 중에 상당히 다수가 인건비예요. 그래서 언론이 정말 치사하고 더럽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건 늘어나도 사실 부족한데 여기다 대놓고 국가시험에만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낭인이 더 많아질 것이란 우려. 미친 새끼들 아니야. 그럴 인구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더 구제를 해주는 방식인 거지. 당연히 구제를 해줘야지. 나도 등록할까? 최근에 무슨 공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불만이 있으면 그 직할 시장 도지사한테 덤비세요. 왜 우리는 안 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을 잘 들어 경북 도민들이. 그 말 잘 들으면 다른 데 낙후됩니다. 지금은 뭐 좀 기존의 독재 세력들에 의해서 좀 경제가 발전돼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요. 경북 경제 붕괴됩니다. 소리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랄까 민주주의 발전의 효과라고 보는데 아무리 어떤 혜택도 주지 않고 자기들만 해서 부정부패 해먹는 놈들 간단히 말해서 최경환도 그런 거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묻지마 투표식으로 찍어주니까 실생활이 나아진 게 사실 없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런데 왜 나머지 부분들까지 이걸 하겠냐고요. 이건 무슨 효과냐면은 사실은 바른정당 효과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보수당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력들이 쪼개지니까 이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도저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해서 선심 쓰듯이 또 이질을 하고 있는 거야. 진정성이 있다면 예산 타령하지 말고 왜 이재명 시장의 예를 보듯이 또 다른 이쪽에 민주개혁 세력의 지자체장들을 보듯이 다른 쓸데없는 예산 아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뭐 해주면서 시혜성으로 막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도 빨리 가야 되는데 선거 코에 닥치니까 이제 또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뭔가 내려주는 양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면 정우택이 이번에 2018년 예산에서 얼마 가져갔다 했죠. 5천을 얼마인가요? 가져갔는데 한번 이 경북 도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북 전체 초등학교 전면 실시했을 때 초중고등학교 50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최경환 씨가 자기 고향 5천을 가져갈 때 10분의 1만 도해줬어도 애들 밥 먹였죠. 경북 지역 전체를 다 의무급식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왜 보고 있냐고 경북 도민들이 답답하다는 경북 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할 때 예산이 500억 든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박정희 뭐 하나 하는데 200억 든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이제 구미에 관련된 거니까
경북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비용 500억이 문제가 아니라 5천억도 만들거든요. 아니 사실 경상도 지역은요, 특히 구미 이런 데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데예요. 공장이 많잖아. 네, 산업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울산, 뭐 부산해서 경상도, 영남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데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재정 자립도가 거의 그 바닥과 비슷한 강원도 보세요. 고등학교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정말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건 두고두고 앞으로도 이런 후진성을 띠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건 계속 이게 반복될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지금 한 반에 50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 몇 되지도 않아요. 20몇 명밖에 없어요. 네. 네,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북 도민들이 전화하십시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짝돌 조사버린다고 지역 국회의원한테 전화하십시오. 시장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이제 그 경북이라는 폐쇄된 정치적 고립지역에서 도민들을 우경화시켜서 결국은 무엇을 했죠? 다 윗대가리들 부정선거, 경북에서 다 그 1,000만의 사건 기억 안 나요? 예? 벌써 잊었어요? 1,000만 원씩 모아놓고 저녁내 술 처퍼먹은 그 영포라인 애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술 처퍼먹고 실제로 도민들한테 그 200억 없어서 못한다고요? 최경환이 고향에 아스팔트 까는데 5천억 가져가 놓고 이거 여기서 10%만 도에 편성을 했어도 초중까지 다 의무 없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왜 전화해서 못하냐고요. 그렇게 똑똑하고 하신 경북 도민들 전화해서 항의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 2016년 자료를 한번 볼게요. 전국 초, 중, 고 학생이 작년에 602만 명이 됩니다. 그중에 무상급식을 하는 학생의 비율이 70.5%예요. 근데 이걸 이제 평균은 경북이 깎아먹었겠지? 경북만 올렸다 그러면 거의 한 8, 90% 이상 올라가는데, 근데 재밌는 게 그 꼴찌급에 있는 시도가 경북 54.0, 울산 43.2, 대구 46.1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 홍준표가 요즘도 계속 어그로 끌면서 자기 지지층만 호소하잖아요.